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며느리의 손에 뺨을 맞은 순간 모두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저 하찮게만 여겨졌던 가정부. 김영희. 그런데 오래된 팔찌 하나가 숨겨진 진실을 열어젖히고 맙니다. 설마 내가 내 잃어버린 딸이었단 말이냐? 아들의 분노, 며느리의 몰락, 그리고 국밥집 할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 평생 무시받던 이들의 삶이 단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반전의 이야기. 끝까지 본다면 당신도 놀라움에 숨을 삼킬 것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원동력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웅장한 철문을 지나 들어서면 넓은 마당에 잘 가꿔진 정원과 하얀 대리석 분수대가 방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이곳은 한국 굴지의 대기업 한진그룹을 이끌고 있는 한상도 회장의 자택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재벌가의 위엄과 권위가 건물 곳곳에서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스며드는 오후 2시경, 오늘은 한상도 회장의 칠순 잔치를 일주일 앞두고 가까운 친지들과 지인들이 모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공수해온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무지개 빛을 뿜어내며 공간을 밝히고 있었고,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만든 테이블 위에는 프랑스 골동품 찻잔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피카소와 모네의 원작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페르시아에서 직접 가져온 수백만 원짜리 양탄자가 깔려 있었어요. 가죽 소파들은 모두 독일 명품 브랜드로 통일되어 있었고, 곳곳에 놓인 화분들은 전문 가드너가 매주 관리하는 희귀한 난초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연세에 비해 너무 정정하세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시니까 든든하죠. 손님들의 칭찬 섞인 대화 소리가 거실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중년의 부인들은 한쪽 소파에 모여 앉아 최신 명품 컬렉션과 해외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남자들은 다른 쪽에서 골프장 예약과 주식 투자 얘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옷차림만 봐도 이들이 상류층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영희가 은색 쟁반에 고급 찻잔들을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55살의 영희는 회색빛이 도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깔끔한 검정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영희의 얼굴에는 50년 넘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아직도 젊음이 돋보이는 얼굴과 몸매를 보였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선량했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스며 있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남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는 이 한진그룹 회장 댁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가정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구로구의 낡은 반지하 원룸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이곳까지 출근했어요. 아침에 도착하면 이 넓은 저택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온 가족의 빨래와 새끼 식사 준비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님들 막 우려낸 따뜻한 차입니다. 한 잔씩 드시죠. 영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손님들에게 찻잔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10년간 이런 일을 해온 그녀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친근하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이 차 향이 참 좋네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영희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즐링 홍차에 베르가못을 조금 넣었어요.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블렌딩입니다. 어머, 정말 향이 고급스러워요.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인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직접 블렌딩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영희의 대답에 손님들이 감탄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영희는 이런 순간들이 좋았어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비록 가정부일 뿐이지만 이렇게 작은 기쁨들을 통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부엌 쪽에서 급하고 성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차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지영이 나타났습니다. 49살의 지영은 오늘 특별히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어요. 샤넬의 최신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손목에는 카르티에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한상도 회장의 장남인 한도윤의 부인인 지영은 이 집의 실질적인 안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중산층 출신이었지만 재벌가에 시집 온 후로는 자신이 진짜 재벌 부인인 양거드름을 피우며 살았어요. 특히 영희를 대하는 태도는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졌습니다. 지영의 시선이 영희에게 고정되었어요. 영희가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그들이 영희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던 것 같았습니다. 김영희 씨, 지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영희를 불렀어요. 그 순간 거실의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고 손님들은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영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모님.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희는 당황스러워하며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냥 차가 식을까 봐서. 그냥. 지영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뭔데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까짓게 우리 집안일에 감히 끼어들어요.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또 다른 분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있기나 해요? 지영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고함에 가까웠어요. 가정부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 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분한 표정으로 영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손님들 앞에서 나대는 게 우리 집안 체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분수를 모르고 설쳐대니까 꼴이 이 모양이지. 지영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지영의 손이 영희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짝! 영희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영희는 뺨을 움켜쥔 채 비틀거렸고 손님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놀라는 표정이었고 또 다른 분은 고개를 돌려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 시선을 피했어요. 영희는 타는 듯한 뺨의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손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어서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늘 이런 대접만 받아야 하나? 나는 도대체 누구의 딸이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지영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당신은 그냥 가정부일 뿐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너무 심한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하는 목소리들이었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영희는 쟁반을 다시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무척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려 보였어요. 부엌 문이 닫히자 거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누군가가 어색함을 달래려고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 충격적인 장면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엌 문이 닫히자마자 영희는 쟁반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적셔 뺨에 댔습니다. 따가운 통증이 여전했어요. 거울을 보니 붉게 부어오른 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10년을 이 집에서 일했는데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상도 회장 부인이 살아계실 때는 오히려 영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거든요. 하지만 회장 부인이 돌아가신 지 3년, 며느리 지영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영희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 메뉴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냉장고에서 소갈비를 꺼내어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어린 시절을 말이에요. 영희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어요.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18배 고아원을 나와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은 도박에 빠져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은 아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연락은 뜸합니다. 그때 뒤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한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7살의 민수는 이 집에서 영희를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까 그 일, 정말 죄송해요. 뭐료 도련님,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영희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손님들한테 정성껏 차 대접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영희는 민수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집에서 자신을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은 민수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드리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할아버지가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잃어버린 딸 이야기 말이에요. 영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한상도 회장은 젊은 시절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두었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그 여인과 헤어지게 되었고 딸의 행방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 딸한테 특별한 팔찌를 선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금 팔찌에 이니셜이 새겨진 거라고. 평생 찾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시죠? 영희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팔찌? 이니셜이 새겨진? 어떤 팔찌인지 자세히 아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금으로 만든 가는 팔찌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운데에 작은 하트 모양 장식이 있고 그 안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다고. 할아버지가 직접 보석상에 주문해서 만드신 거래요. 영희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설명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서 더 자주 그 이야기를 하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제도 그 팔찌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줌마도 혹시 부모님 찾고 싶지 않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원하실까요? 영희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야, 어디 있어? 손님들이 찾고 있잖아. 그럼 저는 가볼게요. 아줌마,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민수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하고 나갔습니다. 민수가 나간 후 영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수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특히 회장이 잃어버린 딸 이야기, 그리고 금 팔찌 이야기가. 영희는 서둘러 자신의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금 팔찌가 나타났습니다. 이 팔찌는 영희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단서였어요. 원장 선생님이 말하길 영희를 데려온 사람이 함께 두고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팔찌에는 작은 글씨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영희는 팔찌를 손에 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니셜이, 그리고 민수가 말한 회장의 팔찌 설명이, 설마. 영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민수가 말한 회장의 이야기와 자신의 팔찌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영희는 팔찌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감췄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내려가 저녁 준비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회장님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한상도 회장, 아들 한도윤, 며느리 서지영, 그리고 손자 민수까지. 영희는 조용히 음식을 가져다 놓으며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괜찮다. 다만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 딸,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영희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접시를 놓다가 살짝 소리가 났어요. 조심하세요. 지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비싼 그릇인데. 죄송합니다.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영희야.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아버지는 왜 영희 씨한테만 그렇게 다정하세요? 지영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영희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리운 사람을 보는 듯한. 영희는 그런 회장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말한 회장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특히 금 팔찌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다는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난 영희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모를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진그룹 회장 댁에 도착한 영희는 먼저 회장님 방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상도 회장은 아직 잠들어 계셨어요. 조심스럽게 방 안을 정리하며 영희는 책상 위를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몇 장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이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인은 한 손에 아기를 안고 있었고 다른 손목에는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팔찌 같았어요. 저 여인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첫사랑일까?
영희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거든요. 영희야? 갑자기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희는 깜짝 놀라며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깨우려던 게 아니었는데. 괜찮다.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차피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거든.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몸은 괜찮아. 다만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진 봤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 첫사랑이야. 그리고 내 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 후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지.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딸아이가 이제 50 중반쯤 됐을 거야.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기나 할까? 회장이 사진을 손에 들었어요. 이 팔찌 보이지? 내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한 거야.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팔찌인가요? 금으로 만든 가는 팔찌였어. 가운데에 작은 하트 모양 장식이 있고 그 안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지. 회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주문 제작한 거라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거야.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가는 거야?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아, 이거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팔찌를 꺼내 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가는 팔찌, 가운데 작은 하트 모양 장식, 그 안에 새겨진 이니셜. 모든 것이 회장이 설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희는 팔찌를 들고 회장 방으로 내려갔어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영희가 들어가자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영희 손에 든 팔찌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뭐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입니다. 영희가 팔찌를 내밀었어요. 고아원에서 저와 함께 왔다고 했어요. 회장은 벌떡 일어나서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내가 만든 거야. 세상에. 회장님, 영희야. 너 혹시... 회장이 영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내 생년월일이 언제지? 1970년 3월 15일입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맞아. 내 딸이 태어난 날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5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아버지와 딸이 마침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가 할아버지 방 앞을 지나가다가 안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들어오다가 할아버지와 영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팔찌 봐라. 영희가 가지고 있던 거야. 민수는 할아버지 손의 팔찌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이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팔찌예요? 그래. 내가 내 딸에게 준 바로 그 팔찌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그럼 아줌마가, 할아버지, 내 딸이야. 내가 평생 찾던 딸이야. 회장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영희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신가요? 그래, 내가 내 아버지다. 회장이 영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 내 소중한 딸. 민수도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찾던 딸이 바로 자신을 돌봐준 영희 아줌마였다니.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도윤과 서지영이 소란을 듣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도윤이 방으로 들어오다가 아버지와 영희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영도 뒤따라 들어와서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희가 내 딸이야. 뭐라고요? 도윤과 지영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이 팔찌가 증거야. 회장이 팔찌를 들어 보였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 딸에게 준 거야.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런 가정부가 우리 집안 피라니. 가정부. 회장이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영희는 이제 가정부가 아니야. 내 딸이야. 도윤도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아무리 그 팔찌가 비슷하다고 해도 혹시 가짜일 수도. 가짜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내가 직접 보석상에서 주문 제작한 건데. 영희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안 돼. 회장이 영희의 말을 막았어요. 너는 내 딸이야.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지영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영희가 정말 회장의 딸이라면 상속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그럼 정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같은 걸로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유전자 검사. 도윤이 당황했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나요? 왜? 무서워? 회장이 아들을 노려봤어요. 만약 영희가 정말 내 딸이라면 어쩔 거야? 지영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영희가 정말 회장의 딸이라면 상속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아니에요. 무섭다는 게 아니라. 지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병원에 연락해 볼게요.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요. 민수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도윤이 말렸어요. 할아버지가 원하시면 당연히 해야죠.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찾던 딸을 만날 수도 있는 일인데요. 회장은 영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영희야, 괜찮겠지? 검사를 받아볼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자신도 확실하게 알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민수는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믿을 만한 교수를 통해 정확한 검사를 받았어요.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회장은 영희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딸을 보는 아버지의 시선이었습니다. 영희야, 몸은 괜찮지? 일이 너무 힘들면 줄여도 돼. 괜찮습니다, 아버님. 영희가 대답했어요. 아버님이라고 불러줘서 고맙구나.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반면에 도윤과 지영은 영희를 경계하는 눈으로 봤어요. 특히 지영은 영희에게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김영희 씨, 설거지 제대로 안 했네요. 지영이 트집을 잡았어요. 이 그릇 봐요. 기름기가 남아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영희가 사과했어요.
요즘 일에 집중을 못 하시네요. 혹시 딴 생각하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영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참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결과 나왔어요.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어서 결과를 확인했어요. 잠시 후 회장의 얼굴에 큰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99.99%.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자 관계가 확실해.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로 자신이 회장의 딸이었다니. 영희야, 내 딸. 회장이 영희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지영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지영은 기절할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 지영이 소리쳤어요. 이런 결과 조작일 뿐이에요. 저런 천한 가정부가 우리 집안 피일 리 없어. 도윤도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 검사 결과를 믿으실 건가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됐다고? 회장이 아들을 노려봤어요. 서울대병원에서 한 검사인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도윤이 말을 더듬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스럽다는 거죠. 민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영희 아줌마는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지영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절대 안 돼. 나는 인정 못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희는 내 딸이고 이 집의 정당한 가족 구성원이야. 지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마 저런 사람한테도. 상속? 회장이 지영을 쳐다봤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내가 잃어버린 딸을 찾았는데? 중요하죠.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만. 회장이 큰 소리로 제지했어요. 영희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영희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아버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안 돼, 영희야.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내 딸이야.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이 있어. 그 순간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지영이 다시 소리쳤어요.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에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신중하게.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5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더 뭘 신중하게 생각해? 도윤도 절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영희 씨가 딸이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모든 걸 바꾸자는 게 아니야. 회장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다만 영희도 이 집의 일원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거지.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영희 고모. 고모. 영희가 당황했어요. 할아버지 딸이니까 제 고모가 되는 거죠. 민수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지영은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더욱 못마땅했어요. 좋아요. 가족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가정부 일은 계속 하셔야죠. 그게 지금까지 하던 일이니까. 뭐라고?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내 딸한테 가정부 일을 계속하라고? 아니면 뭘 하시겠어요? 지영이 대들었어요. 다른 일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지영아. 회장의 목소리가 천둥같이 울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지? 지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너무 나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지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충분히 들었어.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영희, 이제 가정부 일은 그만둬. 너는 이 집의 딸이야.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진그룹 회장의 가정부가 실제로는 친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언론에까지 흘러나간 것이에요. 한진그룹 회장, 10년간 몰랐던 친딸과 극적 상봉. 가정부로 일하던 여성 알고 보니 재벌 2세. 팔찌 하나로 밝혀진 숨겨진 가족사. 신문과 인터넷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기자들은 한진그룹 본사 앞과 회장댁 앞에 진을 치고 취재 경쟁에 나섰습니다. 회장님, 딸을 찾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씨, 그동안의 심경을 말씀해 주세요. 저택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가득했어요. 영희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생 조용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회장은 영희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영희야, 걱정 마라. 이런 일들은 금방 지나갈 거야. 하지만 정작 문제는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지영은 날이 갈수록 영희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 망했어. 지영이 도윤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사람이 상속자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정해, 여보. 도윤이 아내를 달랬지만 사실 그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직 아버지가 상속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 아무 말 안 했다고? 이미 영희를 딸로 인정하셨는데.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영이 폭발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지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야? 회장이 물었습니다. 영희 씨 때문에 우리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기자들은 몰려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어요. 영희는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지영이 영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알아요?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지영아, 영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버님은 왜 영희 씨만 감싸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영희 씨가 딸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죠? 똑같은 대우? 회장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야? 저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안 돼. 지영이 소리쳤어요. 이런 식으로 동정심에 호소하지 마세요. 분명히 속셈이 있을 거예요. 속셈이라니. 회장이 분노했습니다. 영희가 언제 뭘 요구한 적이 있어? 아직 안 했을 뿐이죠. 지영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온 거 아니에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영희 고모가 그런 분이 아닌 걸 잘 아시잖아요. 너까지 속았구나. 지영이 민수를 노려봤어요. 모두 다 저 여자의 꾀에 넘어간 거야.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뭘 그만한다고? 회장이 물었어요. 저는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영희야, 무슨 소리야? 회장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버님께서 제 아버지라는 것만 알았어도 충분합니다.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더 이상 이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지영은 속으로 기뻤지만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어요. 그래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네요. 닥쳐. 회장이 며느리에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영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는 어디도 가면 안 돼. 이건 내 집이야. 하지만 아버님,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50년 동안 찾던 딸을 이제 와서 보낼 수는 없어.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영희 씨가 원한다면 억지로 붙잡을 수는. 도윤아, 회장이 아들을 노려봤어요. 너도 영희를 쫓아내고 싶은 거야? 그 순간 지영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현실을 보세요. 저 여자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뭐라고?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영이 소리쳤어요. 태생이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우리와 같을 수 없어요. 가정부는 가정부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영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희야, 어디 가는 거야? 회장이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영희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정말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돼. 회장이 영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희는 이미 식당을 나서고 있었어요. 영희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올라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것들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밤의 비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들고 저택을 나섰어요. 기자들은 이미 철수한 후였고 대문 앞은 조용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딸이었을까? 영희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꿈이었을까? 비에 젖으며 걷는 영희의 뒷모습은 무척 쓸쓸해 보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여인이 마침내 가족을 찾았지만 결국 다시 혼자가 된 것이죠. 뒤에서 민수가 뛰어와 영희를 붙잡았어요. 고모, 어디 가세요? 민수야. 영희가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웠어. 너만이라도 나를 이해해줘서. 고모는 우리 가족이에요. 돌아가세요. 민수가 간절히 말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수야. 나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존재야. 영희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안아주고는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수의 마음도 아팠어요. 6챕터 마이너스 외할머니의 등장. 비에 젖은 영희는 가방 하나만 들고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15년 동안 회장댁에서 살다 보니 정작 자신만의 공간이라고는 구로구의 작은 원룸뿐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구로구로 향하면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자신의 눈물과 닮아 보였습니다. 정말 내가 회장님의 딸이 맞을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원룸에 도착한 영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침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55의 나이에 가정부 일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시장에 나가서 구인 광고를 보던 영희는 허기를 느꼈어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국밥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가게였어요. 어서 오세요. 8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영희를 맞이했습니다. 박순애라는 이름표를 단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영희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손님,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계속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영희의 눈과 코, 그리고 인매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낯이 익네. 혹시 성함이? 김영희입니다. 순애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국밥 그릇을 들고 있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영희라고 했나?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영희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순애 할머니는 영희 앞에 국밥을 놓고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고아원에서 자랐나?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55살? 네. 맞는데 어떻게? 순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정말 너구나. 내 손녀딸. 손녀요? 영희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 할머니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내가 내 딸 순영이의 아이야. 내 손녀딸이야.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뭔가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착각이 아니야. 순애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내 딸 순영이가 너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 그때 너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그럼 제 어머니가? 그래, 박순영이 내 엄마야. 순애 할머니가 눈물로 고백했어요. 나는 내 외할머니고. 영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 아버지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외할머니까지. 할머니, 정말이에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애 할머니는 국밥집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가리켰어요. 저기 봐라. 저 사진이 내 엄마야. 영희가 사진을 보니 자신과 닮은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한상도 회장방에서 본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엄마. 영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순영이가 너를 낳을 때 말했어. 아이 이름을 영희라고 지으라고. 그리고 이 팔찌를 꼭 같이 보내달라고. 순애 할머니가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영희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쪽에는 다른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똑같은 팔찌네요. 영희가 놀라며 자신의 팔찌를 꺼냈어요. 그럼 내 아버지가 순영이한테 두 개를 만들어줬어. 하나는 순영이가 차고 하나는 너한테 주려고. 순애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영희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 아버지가 한상도라는 사람이야. 순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집안에서 반대가 심해서 순영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어. 순영이는 혼자서 너를 낳고 병원에서 죽었지. 할머니. 영희가 순애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왜 저를 고아원에? 순애 할머니는 더욱 슬픈 표정이 되었어요. 미안하다, 영희야. 할머니가 너무 가난했어. 그때 이 국밥집도 없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이었거든. 할머니,
매일 너를 생각했어. 밤마다 울었어. 순애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이 국밥집을 시작한 것도 너를 찾기 위해서였어. 혹시나 해서 이 동네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내 손녀를 버렸다는 생각에. 순애 할머니가 영희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영희도 할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평생 외로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55년 만에 만난 할머니와 손녀의 상봉이었어요. 그런데 영희야, 순애 할머니가 영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혹시 내 아버지를 찾았나? 영희는 순애 할머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한상도 회장댁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것, DNA 검사로 친아버지 이미 밝혀진 것, 그리고 결국 집을 나오게 된 경위까지. 순애 할머니는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어요. 그 집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착한 앤데. 괜찮아요, 할머니. 어쨌든 할머니를 만났으니까요. 영희야, 이제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 마라. 순애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혹시 이 땅 주인이신가요? 왜 그런가? 순애 할머니가 의아해했어요. 사실 저는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일대가 곧 재개발 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거든요. 재개발이라고요? 순애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 일대가 대형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정장 남성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토지 보상비가 상당할 것 같은데 할머니께서 이 땅의 소유주이시라면. 순애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글쎄요. 이 땅은 30년 전에 샀는데 혹시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가 있으신가요? 남성이 물었어요. 순애 할머니는 서둘러 낡은 서랍을 뒤져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맞나? 남성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땅이 지금 시가로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영희와 순애 할머니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500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남성이 나간 후 국밥집은 조용해졌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네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편 한진그룹 회장댁에서는 영희가 떠난 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한상도 회장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식사라도 하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배고프지 않다. 회장이 무기력하게 대답했어요. 내 딸을 내가 또 잃어버렸구나. 민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영희 고모를 다시 모셔와야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영이 화를 냈어요. 이제 조용해졌는데 왜 또 그런 말을 해? 그때 갑자기 회장이 일어났어요. 내가 영희를 찾으러 가겠다. 아버지, 도윤이 놀라며 막았어요. 몸 상태가 안 좋으신데 내 딸을 찾아야 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회장은 기사를 불러 영희를 찾아 나섰어요. 구로구 원룸부터 시작해서 영희가 있을 만한 곳들을 다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장 골목에서 할머니 국밥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었어요. 뭔가 끌리는 게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애 할머니가 손님을 맞이했어요. 회장은 순애 할머니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혹시 박순애 씨인가? 순애 할머니도 놀라며 회장을 쳐다봤어요. 당신은 상도? 순애 누나. 회장이 감격해서 소리쳤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55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순애는 회장의 첫사랑인 순영의 어머니, 즉 영희의 외할머니였거든요. 그때 안쪽에서 영희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누가 오셨? 아버님? 영희야. 회장이 달려가서 딸을 끌어안았어요. 어디 갔었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상도야, 이제 내가 영희를 잘 돌봐줘야 해. 순애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누나.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회장이 다짐했어요.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할아버지 몸에 이상이 있다고 빨리 오라고 해요. 회장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영희와 순애 할머니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밀 검사 결과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급성 심장 질환이 의심됩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도윤과 지영도 와 있었는데 영희를 보고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또 왔어? 지영이 불쾌했어요. 어머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민수가 말렸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회장님이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위급하니 가족분들이 들어가 보세요. 가족들이 모두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는데 영희를 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야, 와줘서 고맙다.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영희가 울먹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은 곁에 있던 변호사를 불렀어요. 유언장을 변경하겠다. 아버지, 도윤이 놀라며 말했어요. 내 재산의 3분의 1을 영희에게 물려준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영은 기절할 듯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님,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결정했다. 회장이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어요. 영희는 내 소중한 딸이니까. 그 순간 변호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박순애 여사님, 오늘 정부에서 공식 발표했는데 여사님 땅이 재개발 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상비가 6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가난한 국밥집 할머니가 순식간에 거대한 부자가 된 것이죠. 누나가 600억? 회장도 놀라며 물었어요. 지영은 이제 완전히 절망했어요. 영희는 회장의 상속을 받고 게다가 외할머니까지 거부가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회장이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순애 누나에게도 한진그룹 지분 10%를 드려라. 아버님, 도윤과 지영이 동시에 외쳤지만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회장은 마지막으로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다. 그리고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영희가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순애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상도야, 이제 편히 쉬어라. 영희는 할머니가 잘 돌볼게. 무시당하던 두 여인이 한순간에 이 집안의 중심에 서게 된 극적인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한상도 회장의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경제계의 거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경제계 인사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상주석에 앉은 영희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어요. 영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절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정부로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편 도윤과 지영은 구석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영희가 한진그룹 지분의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야. 지영이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장례를 마친 후 영희는 순애 할머니와 함께 한진그룹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영희 여사님께 물려주신 지분은 한진그룹 전체의 33%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개인 재산 중 현금 200억 원과 부동산 여러 채도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영희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고인의 확고한 의지였으니까요.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애 할머니도 놀라워했어요. 영희야, 내가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할머니도 땅 보상비로 600억을 받으시잖아요. 영희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 한진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대회의실에 앉았어요.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놀랍게도 영희는 가정부로 일하면서 배운 실생활 감각으로 좋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보기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잘 될 것 같은데. 참석자들은 영희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통찰력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이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영희 씨, 아니 누나, 괜찮아요. 그냥 영희라고 불러주세요. 영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누나를 너무 못대했어요. 영희는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때 지영도 다가와서 영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영희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지영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난 후였거든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영희가 지영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저도 미안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아니에요. 잘못은 모두 제가 했어요. 지영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영희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 민수는 이런 화해의 장면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한 달 후 영희는 순애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강남의 고급 주택이었지만 영희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할머니, 국밥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희가 물었어요. 계속해야지. 순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곳에서 너와 만났잖아. 의미가 깊은 곳이야. 그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국밥을 대접해요. 영희가 제안했어요. 영희는 이제 한진그룹의 이사로서 회사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현장 경험과 따뜻한 마음씨는 회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직원 휴게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영희가 제안했어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처우도 개선하면 좋겠어요. 임원들은 영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현장을 아는 사람의 의견이었거든요. 순애 할머니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할머니 국밥 체인점을 전국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매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는 방식이 달라지면 안 되지. 순애 할머니가 영희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난할 때의 마음을 잊으면 안 돼.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도윤과 지영, 그리고 민수까지. 이제는 정말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영희 고모,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 영희가 물었어요. 그럼요. 고모는 할아버지가 평생 찾던 딸이잖아요.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영희 씨,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보니까 영희 씨 같은 분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고아로 살며 누군가의 딸이 되고 싶어 했던 자신이 이제는 정말로 사랑받는 딸이 되었다는 것을. 내 지난 삶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는 내가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영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마침내 찾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순애 할머니의 국밥집 체인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국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한진그룹 회장실에서는 영희가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무시당하던 가정부와 가난한 할머니가 마침내 자신들의 진짜 가치를 인정받은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